이거 술. 여기 뭐 배에도 술 좋습니다. 우리 집에 갈 때는 술 먹는 거 뭐라 안 했어요. 술 먹고 당도 쓰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하긴 옛날에 제 배 타러 갔을 때 비행기에서 담배 피웠어요. 뭐, 뉴욕까지 차때 89년도에 갔는데 뉴욕에서 배를 탔는데 그 뒤쪽 중간 2위에 가면 흡연 좌석에서 흡연해요. 흡연 좌석을 요구하는 튀고 있습니다. 배에서도 술 취한 상태로 조타, 이 조작 등 금지입니다. 조작 등 금지란 말은 조타를 하거나 조타를 지시하겠죠. 직접 하거나 또 위에 사람 지시하는 경우. 지가 술 먹고 밑에 놈은 술 안 먹었는데 지시한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도선사, 이제 배를 이제 운전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도선사가 끼어들죠. 도선사는 도선을 술 취해서 도선을 하게 되면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상태에서는 하지 마라 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운항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오른쪽 보면 술 취한 상태의 정도가 더 셉니다. 육상은 0.05 아닌가요? 내가 알기로는 0.05로 알고 있는데. 0.03 바뀌었습니다. 육상도? 확실해요? 네, 실은. 그래요? 옛날에 0.05였던 것 같은데. 0.05가 그게 한 10년 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걸려봐서 제가. 0.05입니다. 0.5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육상의 기준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 행정처분도 받는 거고 또 벌금도 받겠죠.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고 민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거기도 받겠죠. 그래서 결국은 술 취한 상태는 0.03 이상이다. 보시면 금지행위는 좀 전에 말씀하셨죠.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작, 지시 여기다 플러스 도선사도 해당되기 때문에 도선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용 선박은 15 선박직원법 적용입니다. 선박직원법이 5톤 이상이 적용됩니다. 원래는 5톤 미만은 선박직원법이 적용 안 되는데 여기 포함되어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은 술 취하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시운전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도 적용시켜놨어요. 이것만 제외시켜놨죠. 그러니까 노, 삿대, 부석, 계류 500톤 미만 이것만 제외해가지고 요 5톤 이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이것까지도 적용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선박직원법이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오죠? 6급에 나오죠. 6급에도 나옵니다. 안 나와요. 선박직원법도 나옵니다. 안 나와요. 5급이었나? 5급에 나와요. 선원법은 선박직원법으로 5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요거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육상 똑같죠? 해양경찰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속 공무원. 이제 측정을 할 때는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따르시잖아요? 안 따르죠? 제치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아래 경우 이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따라야 한다, 이런 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안전을 해치거나 어쩌고저쩌고 해양경찰 안전을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게 측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술 취한 데 조작,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이제 육상도 똑같을 거예요. 사고 나면 음주 측정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사고 발생하면 이 친구가 술 먹어서 해양사고를 발생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게 됩니다. 강제로. 이건 해경이 꼭 해라
한다는 겁니다. 한다. 위에는 저기는 그 할 수 있고 그냥 하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것은 뭐 없습니다. 약물도 똑같습니다. 약물. 육상에는 약물 복용도 있나요? 그 지금 뭐 틀리잖아요. 아니 육상. 그러니까 육상에 도로교통법인가 뭐 해서 향정성 연구 보고 그러니까 거기 똑같습니까? 그 운전하지 마라 이런 거 있습니까? 그냥 잡혀가지고 그거. 자, 그냥 그렇군요. 그냥 잡혀가고 여기 또 처벌받네 여기는. 여기가 약물 복용된 상태에서 조타기 금지.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형사처벌이 될 것 같아요. 마약류 금지법. 약물, 항강물질이나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도상.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조타 금지 이런 위반했을 때 정상적으로 조타를 준 상태까지 뭐 짜고짜고 하는 것들은 다 해경서장이 하는 겁니다. 해경서장. 이제 육상도 뭐 해경서장 이게 보면은 해경서장이 하는 겁니다. 네. 읽어보면 마시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뭐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게 뭐 맞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오면 뭐 맞히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죠. 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 등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그 운항자가 정상적으로 조타기 주고 저거 할 때는 상태 정상적으로 할 때까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행정처분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벌칙은 이게 그 형사처벌이고 행정처분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누가 저기 그 음주 측정하고 막 이걸 한다고 해경에서 하죠. 해경. 그래서 면허를 해기사 면허나 도전사 면허를 준 사람은 장관입니다. 그래서 해양수 하면 장관이 면허를 줘요. 해기사 면허는 뭐 유도성 관련해서는 해경이 주는데 집에 가서 좋아서 아주 아주 거의 약물 복용 수준입니다. 교차를 불러야 되는데요. 약물 복용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면허 취소 정지 요거는 누가? 청장이 장관에게 하는 겁니다. 장관에게. 그래서 장관이 면허를 이제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겁니다. 자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1년 이하를 정지시키는 거죠. 뭐 6개월 정지시킬 수도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러겠죠. 아래 경우는 이제 뭐 상태 운항계야 조타기 조작 어쩌고저쩌고 지시한 경우 저게 음주운전이죠. 술에 취한 상태 조작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따라야 된다 했으니까 똑같은 거죠. 이럴 때 그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오면 면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하 범위 내에서 효력 정지. 네. 벌칙.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입니다. 이게 이제 7장의 113조에 있는 건데 다른 규정도 있는데 중요한 것만 그냥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이거 먼저 말씀드렸죠. 상태에서 이제 했습니다. 요게 이제 위반 첫 단계죠. 0.0 이상의 술 취한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이 단계는 2년에서 2천만 원. 이 단계 0.8, 0.8 이렇게 됩니다. 5년에서 저기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저기는 1천만 원씩 올라가네.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5년 이하 징역. 뭐 사실 애울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 안 본 것 같은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지 않는 것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측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반하는 경우. 그래서 측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 요구에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회 측정 요구 일회에 따르지 않는 경우 너무 세네. 3년 이하 징역. 예. 근데 여기는 뭐 그래도 이하 징역이잖아요. 여기는 이상 큰 거죠. 이하면 좀 봐줄 수 있는데 판사가 봐줄 수 있는데 그러면 판사가 못 봐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외에 이제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규정을 안 했습니다.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이 다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적발되고 나서 10년 동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돼요. 10년 이내에 다시 이 동일한 범행을 저리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여기는 이제 가중처벌 제가 안 써놨습니다.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안에 동일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에서는 아예 술을 못 먹나요? 술? 외형사들 뭐 나가면. 아니 이제 당직을 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선언법에 오면은 뒤에 나옵니다. 선언법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근로시간. 어떻게 됐냐면 이제 똑같습니다. 근로기준법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오버타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이게 기준이죠. 그죠? 일주간에 40시간이고 일주간에 12시간이죠. 12시간. 12시간 이상을 시키지 마라 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똑같은 게. 근데 여기 이제 선언법은 뭐라 그러냐면 항해사는 18시간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해사입니다. 이게 왜 나온지 아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배가 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항할 때는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16시간은 요것 때문에 시킬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근데 이제 또 있습니다. 플러스 노사 합의를 하면 또 16시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이 합의 사항은 이제 주로 뭐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 시간 규정이 또 있어요. 휴식 시간은 그럼 이렇게 하면 보통은 8시간 근무하고 이제 보통 4시간 근무하고 8시간 쉬고 4시간 근무하고 8시간 쉬어요. 이렇게 8시간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망사 이 시간대에 밥 먹고 저녁에 잠잘 때 있겠죠. 그럼 소주 한 먹으면 되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일하러 오르잖아요. 그럼 여기 이 상태 여기에서 술을 밤 늦게까지 먹으면은 냄새 나고 음주 단속 아침에 걸린 거랑 똑같은 거죠. 보통 술 먹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당직에 올라가기 전에는 잘 안 먹습니다. 주변에 다 같이 식사하는데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쉬잖아요. 쉬는 동안에 이제 먹겠죠. 그런 거고.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6시간입니다. 6시간. 이거 뭐 쓸데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소 6시간을 보장해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쁘잖아요. 6시간 보장해라. 이것도 있고, 뭐 뭐 휴식 시간을 뭐 2번 이상 분할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했던 4시간, 8시간, 4시간, 8시간이잖아요. 그럼 6시간 이거잖아요. 막 2번 분할했죠. 24시간 중에 3, 8, 24하고 내가 4시간 근무하고 8시간 쉬고 4시간 근무는 쉽니다. 그런데 여기서 2번 이상인가? 2번인가? 이것이 분할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시키고 좀 쉬었다, 일 시키고 쉬었다. 요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규정도 있어요. 이제 그 배에 보면 외양선에 이제 아이를 회사 노동 협약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법에 법인데 그러면 이제 학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어떨 땐 10시간 주고 어떨 땐 8시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 그러더라도 아까 뭐 여기 근무 시간 있었잖아요. 뭐 입주랑할 때나 뭐 바쁠 때나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소 24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하여튼 뭐 그래서 휴게 시간을 주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때 나중에 선업법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니까 잘 모르겠네. 까먹었어. 자, 그러면 뭐야? 다시 가죠. 어디까지 갔나? 해양사고. 이건 뭐 교통사고 똑같죠. 해양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해양사고는 그 배에서는 사실은 딴 사람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록해 놓고 그걸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고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련 자료를 일단 잘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이제 해당 선박 소유자가 합니다. 일어나 선박이 위험해지거나 다른 신속한 조치를 해야 돼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조치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뭡니까? 인명구조. 이게 뭐 순서라기보다는 뭐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사람 구조해라. 사람. 두 번째는 재산 환경 피해. 재산 환경 피해. 이거 피해. 이거 피해.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났으면 이제 2차 사고가 유발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차적인 조치죠, 조치. 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사람이 죽었나? 다쳤나? 구조. 두 번째, 어떤 뭐 피해가 있잖아요. 환경 오염 뭐 여러 가지 피해 줄이고. 이걸로 이제 2차 피해 줄이고 이제 여기다 이제 보고하는 거죠. 보고, 신고. 해양경찰서장 여기. 보통 해양경찰서장이 하는데 이제 지방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생 사실 조치 사실. 발생 사실 조치 사실. 이거 이제 조치겠죠, 세 가지. 발생 사실 조치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그 자기 이제 그 대항력, 뭐 충당한 현장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어려우면 사진을 찍어두라. 상황은 시각, 선의, 항해 기록 등을 충실히 기록 보존해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나오겠죠. 사고에 대한 검증, 기관에서. 자치 검증도 하고 다른 데서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 뭐 동영상 볼까요? 많이 열리는데 금방 열리죠. 네. 피곤하며 저희가 발견한 것 중 일부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2012년 8월 15일 14명의 중국 운동가를 태운 홍콩 어선이 분쟁 지역에 들어와서 일본 해양경비대 순찰선 두 척의 추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두 척의 배가 어선을 양쪽으로 둘러싸면서 성공적으로 구획할 수 있었죠. 터키의 선박 대지장에 아주 과감히 들어서는 28,000톤급 MS 오스텐드 스피릿을 태어난 장면을 만나보세요. 배는 경적을 울리며 최고 속도를 내면서 배를 뚫고 해안가로 달렸는데요. 선장은 술을 마시거나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배는 폐기될 예정이었고 의도적으로 배를 댄 것이죠. 2019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거대한 13데크 유람선이 MSC 오페라는 엔진을 통제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선착장과 리버 카운티스라는 배와 충돌했어요.
사고 영상에서 MSC 오페라는 경적을 울리며 선착장과 부딪혔고 진짜네. 리버 카운티스의 측면은 마치 종이나 플라스틱처럼 긁어버렸으며 배에서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MSC 오페라나 리버 카운티스의 크기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이 살아남은 것이 신기할 뿐이에요. 2018년 근처의 소형선을 탄 사람들은 225m 유조선이 18세기 해안가 저택을 들이받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피터 스피릿은 멈추기 위해 닻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패했고 이 역사적인 주택을 들이받으며 지붕을 찢어버렸고 건물의 코너를 들이받았어요. 금년 2월 24일 거대 유조선 스텔라 배너가 땅에 저초했고 무거운 우현이 물속으로 기울어졌는데요. 선원들은 대피했고 선박이 다시 떠올라 인양팀이 3,500톤의 연료유를 빼내고 무려 27만 5천 톤의 철광석 화물을 빼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고 의도적으로 절단되었죠. 44만 924톤급 선박이 물에 가라앉는 극적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고 배가 가라앉는 소리는 굉장히 놀라워요. 2019년 10월 7일 CSL 버지니아 컨테이너선은 해리선 율리시스와 충돌했고 이는 배 측면에 거대한 구멍을 내어 코르시카 근처 해변을 따라 대량의 원유를 방출하게 되었는데요. 사고는 튀니지의 율리시스에 탑승한 감시관이 사고 당시에 통화 중이었고 CSL 버지니아가 특이한 장소에 정박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CSL 버지니아는 또한 갑판 조명을 켜고 있었고 사고 1시간 전에 페리의 레이더에 의해 감지되었는데요. 두 선박을 분리하는 데는 5일이 걸렸고 수백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다음으로 큰 선박 사고는 39,000달러의 대형선 요기에게 일어났는데요. 헬리콥터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요기는 고르지 않은 바다와 악천후를 겪었고 승무원들은 대피하게 되었어요. 수백만 달러의 보트가 침몰한 이유는 엔진 과열 중 하나 때문이었고 선미의 문이 고장나서 물이 들어오게 되었죠. 두 번째 엔진이 고장나고 배는 결국 5시간 만에 침몰하게 되었어요. 전체 승무원들은 다행히도 부상을 입지 않고 구조되었어요. 2013년 3월 너무 가까이 접근한 두 척의 화물선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57,770톤 규모의 벡스 할릴 화물선은 베트남의 작은 화물선의 꼬리 근처에 있었어요. 작은 화물선이 무심코 방향을 바꿨을 때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경적을 울리면서 벡스 할릴은 작은 화물선을 느린 속도로 들이받았고 이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해양 경비대가 달려왔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두 선박 모두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2019년 12월 멕시코의 포수멜 항구에서 두 척의 선박이 충돌했을 때 배에 탑승한 승객들이 동요했는데요. 와. 카니발 글로리는 도킹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더 작은 카니발 레전드의 보호가 뒤쪽 끝을 가로질러 배의 일부를 긁어버렸어요. 아무도 충돌의 원인을 확신할 수 없지만 악천후와 강풍으로 추측하고 있죠. 다행히 누구도 심각하게 다치지 않았고 사고를 목격한 모든 승객들은 호수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우수라는 유람선이 큰 화물 산적 바지선에 충돌하는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바지선의 노동자들은 살고자 도망치기 시작했고 거대한 크레인 중 하나가 무너져 화물로 떨어지면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폭풍우와 거친 물살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름처럼 엑셀런트한 모습은 없었죠. CCTV 영상에서 한 대형 화물선이 도킹된 더 작은 선박을 곧바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윽고 작은 선박을 들이받았고 그것을 마치 알루미늄 캔처럼 찌그러뜨렸어요. 해변에서 쉬고 있는데 거대한 화물선이 여러분을 향해 오는 걸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선박은 다가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용감한 사람들은 눈앞에서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고 좌초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사실 이 선박은 해체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좌초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저렇게 합니다. 이 영상에서 한 화물선이 베트남이 너무 가깝게 됩니다. 지롤라타 화물선 옆을 지나가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간신히 빈틈을 우겨넣은 것처럼 보였지만 곧 사고가 발생했죠. 지롤라타의 뒤편이 지나가는 선박 측면의 구명선들과 부딪혔고 물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누구도 다치지 않았지만 심각한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에겐 해명할 거리가 남게 되었죠.
꼭 선박 사고는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2014년 4월에 186m의 선박 한사 컨스티튜션이 호스를 이탈해 홍콩 대학의 축구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닻이 내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선박은 축구장 바로 앞에서 멈췄죠. 이 아찔할 수 있었던 사고는 동력 상실과 강한 바람 때문이라고 해요. 2013년 7월 올 컴포트 화물선은 4,382개의 풀사이즈 컨테이너 7,041개의 소형 컨테이너를 싣고 싱가포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 선박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선체가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은 배에서 안전하게 대피했지만 배는 빠르게 갈라졌고 불에 탔으니 가라앉고 말았죠. 둘로 갈라지는 사고 외에도 화물선은 여러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최근에 화물선 원 에이티스는 태평양의 거친 폭풍에 휩쓸렸고 20피트 컨테이너가 쌓여있던 대형 컨테이너 더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816개의 컨테이너들은 배터리와 화기물 그리고 액체 액탄물들을 싣고 있었으며 끝내 바다에 떨어져 가라앉고 말았죠. 그것은 거의 2억 달러의 손해였어요. 다행히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안전히 항구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 선박의 이름과 선장이 누구인지는 모르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에 이 선박은 다리 아래로 향했고 배가 통과하기엔 공간이 부족한 나머지 배가 찢어졌으며 선원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이 배는 두 다리를 동시에 지나고 있었으며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는데 이는 또 다른 쪽에서도 다리를 제대로 지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2011년 10월 컨테이너와 크루드 오일을 실은 화물선이 아스트롤랍의 암초에 좌초했는데요. 이는 뉴질랜드 최악의 해양 환경 재해로 이어지게 되었죠. 영상에서 배는 과다 적재된 나머지 한쪽으로 쏠렸고 끝내 배 전체가 가라앉았는데요. 배의 선장과 2등 항해사가 책임이 있었고 배를 운항하다가 불필요한 사고와 인명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아마 이 배들의 선장이 무엇을 하려는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봐도 둘 다 피해를 볼 것임이 틀림없었죠. 12,700톤의 대형 적재 선박인 렐라니스와 14,000톤의 벌크선 플로렌스 스피릿은 서로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고 마침내 놀라운 굉음을 내며 충돌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경적도 울리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누구도 부상당하지 않았고 두 선박은 충돌 이후에 멈췄죠. 보너스 주제. 이것은 충돌 사고는 아니지만 이 대형 화물선이 아주 큰 대용량의 화물을 싣는 장면을 보신다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시스템 피닉스라는 바지선이며 대용량의 통나무들을 싣고 있죠. 잠시 후 피닉스1은 잠시 한편으로 쏠려서 가라앉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가라앉진 않았어요. 물속으로 통나무들을 쏟아내버리고 다시 떠오를 수 있었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 더 그 영상이 마음에 드네 이거.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아니 근데 이거 됐나요? 뭐지 이거였나? 해양사고 뭐였냐? 뭐 똑같네. 두 번째 사건은 영업장에서 사고 발생? 장기 출혈로 위중한 상태로? 아니 어음이면 팔이나 다리를 다쳤을 줄 알았는데 장기 출혈? 이거 뭐지? 이번에도 심상치 않구만. 내가 직접 가서 수사해봐야겠어. 제가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소영씨 잠시만요. 잠깐만. 혹시 누구세요? 네, 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차원관의 강경이나 장세원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소영씨 지금 그냥 바로 올라가려고 하셨죠? 근데 지금 바로 사건이 빠르는데 어떡해요? 네, 지금 세상에서는 이 구명조끼 착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 구명조끼!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입고 가면 되겠죠? 소영씨 잠시만요. 지금부터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소영씨에게 맞는 사이즈의 구명조끼를 골라야 돼요. 첫 번째 맞는 사이즈를 고른다. 요즘 같고 아름다우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호루라기나 경광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호루라기. 네, 아주 잘 됩니다. 아, 선생님
아, 이렇게 배가 흔들릴 때그 장기 출혈이 배가 흔들려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가세요! 와이! 보자. 이거는 금은인데? 이걸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복부 출혈이 있을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네. 누구세요? 외상권을 의뢰한 마스터 G 가천대 교육병원 인천 고전 외상센터에서 조정현 교수입니다. 아니 근데 이 로프를 그냥 던져보려고 한 건데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큰 로프가 있습니다. 성광이 크면은 이제 로프를 큰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로프를 사용하다가 몸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몸에 맞으면 그 안에 이제 장기들이 손상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부에 맞으면은 복부에 출혈이 생길 수 있고 가슴이나 이제 머리에 부딪히게 되면 또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배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이 로프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로프로 배 복부에 이렇게 맞았을 경우에 복부 출혈도 가능한 일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센터로 이송된 환자의 CT 소견입니다. 그 배 쪽에 이제 배꼽 부분에 그 단면을 본 CT 소견인데요. 이 뒤쪽에는 아시다시피 척추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앞쪽으로는 이렇게 그 소장이나 대장에 장기들이 있으면서 그 이제 소장이나 대장 같은 그래서 그죠? 그 때문에 저희가 태양경찰이 그런 환자가 저희 현장에 왔을 때는 여러 과의 그 저기 배에서는 로프 안 됩니다. 로프를 힐링 라인이라고 다 까먹었네. 힐링 라인이라고 하는데 저걸 어떻게 던져요? 불가능합니다. 로프가 터져서 맞았으면은 뭐 문제가 심각하겠죠. 로프는 터질 수는 있어요. 또 로프 텐션이 쫙 있는데 걸려서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선에서는 저런 걸 바로 던진 게 아니고 뭐 조금만 높으면 저 던져 골망할 것 같아요. 못 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요 정도 하는 줄을 요 정도 두껍나? 그걸 던져요. 그 앞에 그 무게가 있어 돌려가지고 그저뭐 돌 주머니 던지듯이 쭉 던지면 그게 완전히 쫙 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묶어서 잡아당깁니다. 그래가지고 로프를 받고 그래서 거옵니다. 그런데 또 로프를 이제 완전 조그만 배는 뭐 사람이 잡아당기지만 대부분 기계로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작동해서 하기 때문에 윈치나 윈드라스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이제 뭐 기가 돌고 이제 저기 회전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장갑 옷 같은 게 그거 끼인다든지 그 뭐 육상에서 그런 사고 끼임 사고 많죠. 그런 거 터지는 사고 이런 걸 조심하죠. 뭐 저렇게까지는 저건 어선에서 그랬나고 아까 어선이라고 했죠. 어선입니다. 요거는 쭉 보시면 뭐 읽어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주고 나머지는 그 행정 조치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 다 해양수하고 모으면 돼요. 자, 항행 보조 시설. 항행 보조 시설은 이제 우리가 이거 해양수 선물 장관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제 이제 우리가 탑재된 설비들이 되게 많아요. 배에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발신 신호를 캐치해서 그 발신 신호를 확인해서 이제 그 위치를 확인한다는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각 국가에서 특정한 그 보조 시설을 설치를 해놔요. 그게 이제 안전의 항로 표지, 신호, 조명 뭐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해한테 도움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할 때는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요래 이제 비콘 뭐 여기 이런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 이런 거 표시하고 저렇게 다 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자, 이제 ISM입니다. 이걸 IS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IMO에서 ISO를 변형해서 선박에 도입한 게 ISO입니다. ISM입니다.
그래 이상하네. IMO는 국제 애사기구, 이거는 국제 표준 기구죠. 스탠다드. 요거는 국제 세이프티입니다. 안전 경영 체제, 안전 관리 매니지먼트, 이거 뭐 품질 경영 체제고 육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가 저걸 도입한 이유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고가 어떤 특정한 장비나 하드웨어적인 것만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스템의 심사를 받아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선박에 도입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1998년부터 도입을 했죠. 그래서 98년부터 해서 2000년도에 도입하고 이미 이제 다 도입돼 있어요. 다만 그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잘 처음에는 많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내항선을 봤을 때 일단은 안전관리 체제라겠죠. 이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뭐 문서화를 하라, 기록을 해라, 누가 뭔 일하고, 뭔 점검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을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딱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표시해 놓고 그 기록 관리를 하게 해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 문서화 시키라는 얘기죠. 그거를 해야 되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해상 여객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다 합니다. 여기서는 다 한다는 얘기죠. 해운법에 의한 해운법입니다. 이게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은 해운법. 여객 운송 사업은 해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타게 된 내양 여객선은 운항관리 규정이라는 것을 갖추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운항관리 규정을 심사를 지방청에서 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놓고 있는 선박은 제외하고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그래서 내양 여객선은 저걸 받고 있어서 빼고 나머지는 여객선은 다 해당됩니다. 국제든 국내든. 유도선은 아닙니다. 이거는 유도선법이 아니라 여객선을 적용하는 해운법. 그럼 화물선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물선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각은 여객선하고 500톤 이상 선박이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밀착된 선박은 부선을 포함한다. 저건 뭐 지난번에 했었고. 그런데 이제 내항선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합니다. 내항선은 강화시켜놨어요. 내항선은 100톤에서 500톤 이제 여기서 보는 유류, 가스, 화학기 등이죠. 위험화물이죠. 위험화물은 100톤 이상 태라라고 이렇게 내항선 해놓은 거예요. 내항화물사. 보통 외항은 500톤인데 내항선에 대해서는 100톤부터야.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500톤인데 국제항에 종사하는 어획물 운반선 경우는 500톤 이상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원래 외항선은 500톤 이상. 그리고 내항선은 100톤에서 500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 비용 선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도입됐어요. 이제 일부선이 하다 사고가 많이 나서 한참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그러다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보면 부선 이제 끌고 가는다는 이야기. A 인선이 선박을 끌고 가는 거죠. 저게 이제 밀착된 상태에 결합된 부선은 앞항 예부선 같은 경우는 적용돼 있었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끌고 가는 선박, 끌거나 미는 선박입니다. 그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2,000톤 100m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가? 부선, 구조물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이게 이제 총 톤수 200톤 이상, 길이 100m 이상 부선을 끌립니다. 톤수나 길이죠. 그러면 길이 100m 구조물도 똑같습니다. 여기 두 개는 이제 합한 거죠. 합한 거. 뭐 밀리거나 부선은 합이 2,000톤 이상, 2척 뭐 이상. 어쩌저쩌 이래도 이겁니다. 합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뭐 이 신문제에 나왔나 안 나왔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적용 대상 선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문제가. 여기에서 ISM이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요? 세이프티입니다.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만 해당된 겁니다. 근데 S가 security랑 security도 있어요. CU RIT가 아닙니까? 이게 security가 뭐 영어를 제가 못해서 보안입니다. 보안. 이 보안이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보안을 요구한 게 아니고 보안은 아닙니다. 이건 안전. 우리가 뭐죠? 해상교통안전법이죠. 안전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5급이나 6급에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게 있어요. 선박. 이런 법률이 있어요. 선박 및 항만 시설입니다. 시설 보안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보안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률이 있어요. 이것은 보안을 요구합니다. 보안. 요건 해상교통안전법입니다. 요것은 이제 ISPS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Ship Port Security 뭐 이런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보안이다. 이렇게 보안 문제가 보안 아닌 것은 보안이라고 써진 게 답이더라고요. 보안이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되고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보시면 어디 가나 자 이제 IS 뭐 누가 경영자의 경영 방침이 있죠. 어디가 다 걸어져 있죠. 자 경영 방침. 그래서 저거 뭐죠? 경영 방침, 기본 방침이 처음에 나온 거죠. 내가 어떻게 선박 소유자 하게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기본 방침. 두 번째는 뭐요? 이제 누가 뭐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누가 뭐 해야 되냐. 그래야 나중에 봐도 누가 무엇을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박 소유자. 제일 중요한 게 선박 소유자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요 사람 밑에서 선박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이 사람은 DP라고 해서 이 사람은 업무를 독립시켜 줘라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DP 우리가 이제 소유자 밑에서 이 사람이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여기하고 둘이가 이제 뭐 월급 받으려면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신분 보장을 해놨어요. 이 사람을 특별한 이유 잘리면 못하게 해놨어요. 자르면 신고하게끔. 뭐 변경되면은 뭐 왜 변경되는지 신고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안전 업무를 정확하게 하는데 뭐 안전은 꼭 비용이니까 비용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한 선장이겠죠. 선장. 그러니까 배로 갑니다. 이제 배로. 그래서 사람이 누가 뭘 해야 되냐 선장. 그 다음에 이제 선장이 뭐 해야 되는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원을 줘야 되겠죠. 인원. 일할 사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줘라. 방침이하고 선박 소유자 육상에 누가 밑에 있고 선방에는 선장. 그 다음에는 인력 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냐.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인력에 대한 문제죠. 방침하고 인력.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그럼 이제 이걸 부의전을 이제 시스템을 수립하라고 했죠. SMS라고 해가지고 안전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뭐 해가지고 SMS 이제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합니다. 구축하라고 해놨고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7번은 좀 특이한 겁니다. 선박의 사고는 많죠. 화재, 폭발, 인명구조, 선박 충돌, 뭐 자초, 유로오염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등이니까 이런 이제 해양 사고로 이제 해양 사고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발생했을 때 그 본선에서 비상 대책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짜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에 가면은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명구조 훈련도 하고 화재 훈련도 하고 태선 훈련도 하고 뭐 여기에 뭐 이런 훈련도 하고 요런 수립해서 실제로 시행해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모든 시스템은 이제 작동을 다 하면 사고 위험 상황 뭐 결함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분석해서 해라 뭐 이런 거고 이제 선박은 또 정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정비가 있고 그리고 문서화를 해라 뭐 자료 관리를 해라 뭐 이런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체제를 이거를 하고 나잖아 이렇게 이런 걸 했잖아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선박 소유자가 이거 잘했는지 그 한번 쭉 이제 일정 기간 되면 이거 얘들이 잘했나 가서 둘러보고 잘못됐으면 평가해서 개선해서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 요구사항은 11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보완이다. 보완이 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딱 보니 끝네요. 어디까지 있냐? 맞나? 오늘 다 끝내려 했더니 봅시다. 그럼 이제 아까 심사를 한다고 했죠. 심사는 누가?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장에 모든 심사나 검사를 하게 되면 증서를 줘요. 합격증. 합격증은 유효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심사가 종료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옵니다. 최초, 갱신, 중간. 여기까지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갱신 심사. 중간에 하는 거. 임시 심사, 수시. 이 수시라는 게 상당히 이제 다른 데 특별 심사라고 하는 특별 심사, 뭐 특별 검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내용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특별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선박소유는 체를 수립했습니다. 아까 다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선박에 이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제3자가 이행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제 본인도 내부 심사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이 하는 것은 그리고 외부 심사 즉 공무원이 와서 합니다. 그래서 최초 심사는 이제 수립하고 나서 잘했는지를 처음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서를 줍니다. 그리고 증서 기간이 나중에 5년이에요. 보통 5년이죠. 5년. 선박에도 주고 선박이나 사업장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박하고 사업장에 심사하면 증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갱신할 때 되면 증서 유효기간 끝날 때 만료 전날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만료 전날까지입니다. 만료 전일까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증서가 정지되겠죠. 그때까지 못 받으면. 중간 심사는 최초 심사하고 갱신 심사 사이, 이 갱신 심사하고 갱신 심사 사이에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 회사가 사업장이죠. 회사가 이게 사업장. 여기 선박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선박. 그래서 이 회사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만이 선박이 운영을 하겠죠. 그죠? 여기 회사에 뭐 내부 누구 배치나 아까 선장 아까 좀 시스템 문제에 있었잖아요. 뭐 선박 소유자는 뭐하고 뭐 했었잖아요. 육상에서 요거 있어야만이 이 선박이 운항을 하고 선박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매 1년마다 전 3개월. 그래서 이거는 중간 심사를 매년 받습니다. 네. 선박은 2.6반, 5년에 한 번, 전 3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참고사항인데 선박 요청 시 시작일부터 1년이 되는 전 3개월에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특이사항 있을 경우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선박은 중간 심사를 5년에 한 번 중간에 받는데 2.6개월에서 전 3개월. 사업장은
이 선박은 여러 개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러 개니까 뭐 1년에 아니 5년에 중간에 한 번씩 이건 매일 맞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문서는 이게 이제 선종이 있습니다. 선종. 선종이 뭐 여객선, 뭐 이연물 운반선, 가스 운반선, 뭐 일반 화물선, 외부선 이렇게 선종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화물 수송도 다르고 뭐 그때 우리가 말하는 여객선 직무 교육 받아야 되고 A인선은 A인선 직무 교육 받아야 되고 가스는 탱카 뭐 이런 교육 받아야 되고 막 선종별로 이제 어떤 그 업무 관리나 그 업무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좀 더 나옵니다. 사업장 이 선사는 선종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종이 5선종이다. 그러면 5선종에 대한 시스템을 딱 각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종별로. 그래서 선종이 바뀌면 다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선박이 이제 뭐 하나 추가되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걸 받는 거예요. 임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선종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사업장은 이러는 겁니다. 선박이 추가되면 선박이 동일한 선종이 추가되면 사업장은 받을 필요 없잖아. 사업장 변하는 문서 배 이름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선종이 바뀌어버려. 그러면 이것도 임시로 받아야 돼요. 근데 임시로 이제 완전히 증서를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선박이 왔다고 해서 이 회사가 사업 못하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인증심사를 최초 인증심사를 받기 전이라든지 또는 뭐 새로운 선정이 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있을 때 그 사업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나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걸 가증서죠. 가증서를 준 거예요. 임시적인 증서를 줘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초 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도 받고 사업장은 선종이 바뀌었을 때 선박은 새로 선박이 도입됐을 때 뭐 이렇게 되겠죠. 왜 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이제 제가 아까 특별 심사로 이제 가끔 둔갑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특별 심사, 특별 검사 막 이런 이제 검사는 특별 검사라는 이름으로 해요. 뭐 할 때? 봐보십시오. 이제 특별히 요 배가 나쁜 놈, 요 회사가 나쁜 놈이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그 회사만 가서 조지는 거죠. 특검이죠. 특검. 그래서 특검을 여기서 이 수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무 때나 가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내가 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봅니다. 이거 왜죠? 이거 동글뱅인데 여기까지 왜입니다. 왜 이제 사업장 선박의 점검 결과 얘가 좀 문제가 있어. 또 지도 감독 결과 사고 방치와 효율성에서 필요해. 해양소가 발생해서 얘가 그래. 뭐 이런 경우. 그래서 혼내주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딴 데서는 특별이라고 쓰는 거고 특검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심사는 수시라고 씁니다. 수시. 그렇죠? 이렇게 심사하고 그래서 문제는 이게 뭐냐 하고도 나오지만 아닌 것을 인증심사의 종류가 아닌 것을 내가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증서 발급을 합니다. 맞네. 10분만 하나 갈까요? 네. 자 이제 증서 발급도 해양성을 정하자는데요. 자 최초 인증 심사 뭐 할 때 합격하면 자 이제 증서가 뭐 선박하고 사업장이 따로 한다겠죠. 선박에는 어떤 증서가? 선박에는 증서가 선박 안전관리 증서. 선박 안전관리. 선박을 안전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박에는 선박 안전관리 증서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뭐예요? 회사는 안전관리 적합 증서라고 하죠. 안전관리. 이거 뭐 영어로 약자는 제가 뭐 이거는 SM 이제 다 잊어먹었네. SMC 선박 매니지먼트 안전관리 증서 어디라 좀
아무것도. 네. 까먹었네. 이거. 네. 안전관리 적합증서.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적합증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검사 합격 시에는 임시안전관리, 임시가 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최초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거를 그 시스템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 돌려야 이걸 잘 돌아가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가증서입니다. 임시적으로 주니까 진짜 증서는 아니고 진짜 증서 전에 주는 거지. 가증서. 임시죠. 예. 그래서 임시. 그럼 이제 비치 이것도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선박 증서 비치는 선박에는 원본 선박 증서는 원본 비치하고 사업장에는 사업장 증서는 사본을 비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장에는 사업장에다 사업장 건 원본을 해야 되겠죠. 거꾸로 이제 또 사업장에는 이제 여기는 원본하고 선박 거는 다 사본도 다 있습니다. 여기는 뭐 없지만 다 비치해놔요. 그다음에 증서 유효 기간은 뭐 둘 다 5년입니다. 다만 선박 안전관리 증서, 안전관리 적합증서. 그러니까 선박을 안전관리하는데 적합한 이 회사 문서가 시스템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이 적합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적합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임시는 이제 사업장 것은 1년이고 선박은 6년, 6개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장이 먼저 심사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선박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장에서 시스템 문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 다 해서 사업장이 잘 되는지 딱 보고 선박에 가요. 그러니까 이 유효기간이 길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업장은 선박별로 안전관리하는데 적합한 시스템 문서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더 길어야 되겠죠. 요거는 선박별로. 그래서 선박별로도 다르고 선종별로 또 다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이게 효력이 없어요. 요 육상에서 사장이 관리 능력 잘 관리 시스템이 돼 있어야만이 이게 이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증서가 사업장 증서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거죠. 그래야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1년이고 6개월이다. 그리고 뭐 선박 안전을 5개월 범위 내에서 임시증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 보시면 좀 약간 다르죠. 6개월인데 여기 5개월이죠. 그러니까 불합격 시 이걸 보시면 알아요. 불합격을 합니다. 불합격 심사를 했는데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합격 시 그 인증심사 합격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둘 다 똑같죠. 수시나 뭐나 그 합격을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합격할 때까지 정지됩니다. 대신 이제 갱신심사는 증서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는 뭐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안전관리 회사 거의 증서가 효력이 정지되어버려요. 회사가 엉망이면 안 돼. 그럼 밑에 있는 선박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엉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여기에 소속된 모든 선박의 효력이 자동 정지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것이 면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항만국 통제. 이거 다 됐네. 이거만 언급하죠. 다음에 언급. 항만국 통제는 말씀드렸죠. 항만국은 이제 그 항만국을 관리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국 선박을 들어왔을 때 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이거죠.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할 예정인 선박. 주로 외국 선박입니다.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선박 대상입니다. 그 항만 권역에 들어왔을 때 그 항만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올라가서 하는 거죠. 여기에 시험 문제 이제 6급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면에는 이게 나옵니다. 뭘 보냐? 이거 뭘 보냐? 요거 선박 안전관리 체제 있죠. 그다음에 구조 선박 안전법상 이런 잘못됐냐? ISM 포트, 솔라스 이건 STCW 해박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들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왜 국제협약이냐 하면 외양선이기 외국 선박이 들어온 걸 보기 때문에 이게 국제협약에 맞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체제, 구조설비안전법, 이게 솔라스고 이거는 뭐 그러죠. 저거는 선박의 운항 지식 등이 적합하다는 말은 우리가 선원이 이제 갖춰야 할 것들이 다 있죠. 근데 그게 협약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뭐 우수 사업장 지정한다 뭐 나오려면 모르겠는데 본 적이 없어요. 내양 여객운송사업, 내양항 운송사업, 외양항. 해상은 내외양 관계없고 화물만 내외양으로 다루는데 감독관 뭐 합니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었죠. 아까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를 그 자격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도록 앞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해사 안전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 앞에 있었죠. 사업장 선박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를 제거합니다. 결국은 그 안전관리 체제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요걸 하기 위해서 요걸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 안전관리 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로 안전관리 체제 수립 앞에 있던 거,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선박 사업장 정도 안전교육 점검, 선박 뭐 환경 점검, 뭐 육상에서 안전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문제를 안 풀고 가도 되겠죠. 다음에 풀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또 있네. 감사합니다. 아유 봐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한국입니다. 아이고 저기 그 우리 저기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에서 봤던 것 같아. 해상안전법 이게 해상안전법이 아니라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상교통안전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봤던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상으로 야 벌써 이제 뭐가 맞췄다고요? 해상교통안전법을 맞춰서 두 문제가 이제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빨리빨리 잘 갔죠? 네. 다음에는 뭐 일주일에 법 하나씩 뭐 하죠, 그냥. 네?